김민준 교수에게 하루는 정교한 의식과도 같았다. 해가 동쪽 산마루에 희미한 잉크 자국처럼 번지기 시작할 때 그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이른두 해를 살아오는 동안 그의 몸은 시계보다 더 정확한 생체 리듬을 갖게 되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맨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열어 새벽에 차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었다. 공기 속에는 밤새 내린 이슬의 냄새와 흙의 냄새, 그리고 그의 작은 정원에서 피어나는 이름 모를 풀꽃들의 희미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의 집은 서울의 번잡함이 한풀 꺾인 외곽, 오래된 주택들이 낮은 담장을 맞대고 있는 조용한 동네 끝자락에 자리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먼 타국에 자리를 잡은 후 이 넓은 집은 오롯이 그만의 왕국이자 감옥이 되었다. 집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붓이 화선지에 스치는 소리, 찬물이 끓는 소리, 그 소리들마저도 거대한 침묵의 바다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처럼 잠시의 파문을 일으켰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다. 그는 짧은 명상을 마친 후 서재 옆에 딸린 작은 온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그의 메마른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수십 개의 화분에서 자라나는 난초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는 분무기로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껏 물을 뿌려주며 난초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눴다. 밤새 안녕하였느냐? 오늘은 꽃망울이 조금 더 부풀었구나.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난초들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은퇴교수,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외로운 늙은이라고 수군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타인의 시선과 말들은 이제 그의 단단한 고독의 성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오전에는 서예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붓을 잡고 화선지 위에 일필위지로 글자를 써 내려갈 때 그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찾았다.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먹의 농담과 붓의 움직임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잘 쓴 서예 작품처럼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군더더기 없는 삶이기를 바랐다. 이제 그의 인생은 마지막 획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었다. 더 이상의 새로운 시작도, 예기치 못한 파문도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그저 이 평온한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견고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의 눈에 낯선 풍경이 들어왔다. 길 건너편. 오랫동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던 집에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것이었다. 쿵쾅거리는 소음과 사람들의 외침이 그의 고요한 세계를 침범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 조용한 동네에 누가 이사를 오는 것일까?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트럭에서 내리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한 여인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지친 기색 속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에서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어떤 낯선 종류의 강인함을 보았다. 며칠이 지났다. 건너편 집은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낡은 창문에는 깨끗한 커튼이 달렸고 잡초만 무성하던 작은 마당은 조금씩 정돈되어 갔다. 김민주는 여전히 창문 너머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노인의 부질없는 호기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흑백 같던 일상에 던져진 작은 색점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 찾아왔다. 맑게 갠 오후, 그녀가 마당 한쪽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무언가를 심고 있었다. 작은 묘목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고 어색해 보였다. 삽질은 굼떴고 흙을 덮는 동작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묘목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에는 세상 가장 귀한 것을 어루만지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아기를 다루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식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그였기에 그녀의 그 진심 어린 몸짓이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저 작은 생명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단단했던 벽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봄날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심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순식간에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비를 쏟아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김민주는 무심코 건너편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비를 쫄딱 맞으며 마당으로 뛰쳐나와 있었다. 그녀는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 작은 묘목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근처에 있던 비닐로 서툴게 덮어주고 있었다. 그 절박한 모습은 그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집 현관문에서 지난 10년간 거의 들어본 적 없었던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그의 온실 처마 밑에 두었던 난초 화분에 깨진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강한 바람에 화분이 떨어져 박살이 난 모양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바람에 화분이 떨어져서 제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비에 젖은 채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고요한 세계의 문이 예고도 없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김민주는 순간 망설였다. 그의 집 현관은 지난 10년간 외부인을 향해 열린 적이 거의 없었다. 그의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고 그 경계를 넘는 것은 그에게 익숙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비에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을 문 밖에 세워둘 만큼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문을 활짝 열었다. 일단 들어오시죠. 비를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에 이수연은 잠시 놀란 듯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꾸벅 숙이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김민주는 느꼈다. 오랫동안 한 종류의 시간만이 흐르던 공간에 전혀 다른 결의 시간이 섞여 들어오는 듯한 낯선 감각이었다. 거실에 잠시 앉아 계십시오. 수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수건을 들고 나왔다. 수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젖은 옷에서 떨어진 물이 오래된 마룻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못내 미안한 듯 발을 동동 굴렀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닦으면 그만이니. 김민준이 수건을 건네자 그녀는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속삭이며 받아들었다. 그는 잠시 그녀가 머리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집안에는 맵싸하면서도 향긋한 생강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찻잔 2개의 뜨거운 생강차를 담아 쟁반에 받쳐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낡은 원목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수연이 가져온 깨진 난초 화분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김민주는 평생을 학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강단에 서고 토론을 벌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었는데 아주 귀한 난초인 것 같던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다. 김민주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풍란의 한 종류입니다. 이름은 금강이지요. 15년도 더 된 녀석입니다. 금강, 이름도 기품이 있네요. 바위 틈이나 오래된 나무에 붙어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웬만한 비바람에는 끄떡도 않는데 오늘 바람이 유독 거셌나 봅니다. 그의 말은 난초를 향한 것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들의 처지를 빗대는 것처럼 들렸다. 난초 이야기로 물꼬가 트이자 어색했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수연은 그의 온실에 있던 다른 난초들을 떠올리며 감탄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그렇게 많은 난초들을 혼자 다 돌보시는 건가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하나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세계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작은 기쁨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 만난 이 여인에게 자신의 난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떤 녀석은 꽃을 피우기까지 7년이 걸렸고, 또 어떤 녀석은 병이 들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학자의 설명이라기보다는 오랜 친구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에 가까웠다. 수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경청하는 태도는 그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그녀가 심던 작은 묘목으로 넘어갔다. 아까 비바람 속에서 보니 목련나무 같던데? 맞습니까? 김민준의 질문에 수연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먼 곳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네, 백목련이에요.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눈 속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상실의 무게였다. 그는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입을 다물었다. 섣부른 위로는 때로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는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김민주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깨진 화분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뿌리가 상하지 않았으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보기보다 훨씬 강인하니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깨진 화분과 흙 속에 위태롭게 누워있는 난초를 들고 온실로 향했다. 수연은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온실 안은 흙과 식물, 그리고 젖은 이끼 냄새로 가득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김민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새 화분과 깨끗한 흙, 자갈들을 준비했다.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쪽 자갈을 좀 씻어다 주시겠습니까? 물 빠짐이 좋아야 뿌리가 썩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수연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자갈을 씻었고,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난초의 상한 잎을 떼어내고 뿌리를 정리했다. 사그락거리는 자갈 소리, 흙을 담는 소리만이 온실 안을 채웠다. 그들은 함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공동의 행위 속에서 그들 사이의 어색함과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오히려 말없는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는 듯했다. 어쩌다 손끝이 스쳤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움찔했지만 누구도 피하지는 않았다. 얼마 후 금강은 새 집으로 무사히 옮겨졌다. 흠뻑 물을 머금은 난초는 언제 부서졌냐는 듯 다시 기품 있는 자태를 뽐냈다. 고맙습니다. 김민준이 말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수연이 답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감사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 의미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비가 그치자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민주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을 열자 비에 씻긴 게 깨끗하고 서늘한 방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차도 잘 마셨습니다. 수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김민주는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을 닫지 못했다. 다시 혼자가 된 그는 거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10년간 돌처럼 굳어있던 그의 침묵의 왕국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공기 중에는 아직도 희미한 생강차의 향기와 낯선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빈 찻잔 2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은 온실의 새 화분으로 옮겨졌다. 상처 입었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난초.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이 마치 저 난초의 뿌리처럼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온기였다. 그날 밤에 예기치 않은 만남 이후
김민준과 이수연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다리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두 집 사이를 가로지르는 좁은 골목길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적 거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두 개의 고독한 섬을 잇는 물길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발전했다. 아침이면 정원을 손질하던 김민주는 낮은 담장 너머로 마당을 쓰는 이수연에게 퉁명스럽지만 정중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한 미소로 답했다. 네, 교수님도 좋은 아침 맞으셨어요. 교수님이라는 호칭은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서 그의 과거를 전해 듣고 붙여준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잊고 있던 자신의 이름표를 되찾은 듯한 묘한 기분이었다. 며칠 뒤 수연이 작은 반찬통을 들고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맛이나 보시라고. 그녀가 수줍게 내민 통 안에는 정갈하게 담긴 열무김치가 들어있었다. 10년 만에 처음 맛보는 타인이 만들어준 음식이었다. 김민주는 서툰 솜씨로 담근 매실청을 답례로 건넸다. 그는 기침해 줬습니다. 라는 짤막한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작은 교류들이 쌓여가면서 그들의 일상은 서로에게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온실과 서재에만 갇혀 지내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마당에 있는 목련나무가 잘 자라는지 넌지시 살피는 버릇이 생겼고 그녀는 그의 정원에 새로 핀 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식물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봄이 깊어지자 동네 공원에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오후 김민주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날이 좋은데 잠시 걷는 건 어떻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동행이 시작되었다. 공원은 평일 낮이라 한적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꽃비를 맞았다. 수많은 연인과 가족들이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그 풍경 속에서 조용한 섬처럼 존재했다. 공원 안쪽 벤치에 앉았을 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멀리 벚꽃이 만개한 언덕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제 아내도 봄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저 벚꽃을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꺼내 보였다. 아내와의 추억, 그녀가 떠난 뒤 찾아온 지독한 상실감, 그리고 먼 곳에 사는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했다. 나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물건에 아내의 손길이 남아 있는데 정작 아내만 없으니 모든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지요. 책을 읽어도. 난을 돌봐도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더군요. 그저 무뎌지게 할 뿐이지. 그의 진솔한 고백에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판단하거나 위로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그 침묵의 공감이 김민준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에는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는 봄이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봄이 오면 희망과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봄은 죽음의 계절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잔인한 계절. 김민준의 솔직함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닫혀있던 빗장을 연 것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민수. 20살의 꽃다운 나이. 대학 신입생이었던 아들은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아이였다. 사고가 있던 날도 오늘처럼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이었다. 며칠 뒤 있을 그녀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엄마, 기대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 사올게. 그게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날 오후 경찰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힌 사고였다.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다. 그 후로 제 시간은 그 봄날에 멈춰버렸어요. 세상은 계속 봄을 맞이하고 꽃을 피우고 사람들은 행복해야 하는데 저 혼자만 혹독한 겨울 속에 갇혀 있었죠. 창밖으로 벚꽃이 피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세상은 이리도 무심할 수 있는지. 내 아들은 저렇게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꽃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화사하게 피어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어쩌면 마지막 발버둥 같은 거였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으니까 다시 봄을 마주해봐야겠다고, 억지로라도 부딪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던 그 목련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나무를 돌보면서 아들을 추억하는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봄과 화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김민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서툰 손길로 애지중지 나무를 심었는지, 왜 그 작은 묘목을 비바람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려 했는지. 그 목련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죽은 아들이자 그녀의 상처, 그리고 그녀의 신락 같은 희망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늙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어떤 미사여구도, 섣부른 동정도 필요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참을 울던 수연이 조금 진정되자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과는 다른 눈물이었다. 그것은 고통과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응어리졌던 슬픔이 녹아내리는 해빙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한 동지가 되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수연의 눈에 서린 슬픔의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수연은 더 이상 김민준의 고독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두 개의 외로운 행성이 마침내 서로의 궤도를 찾아 함께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한 이후 김민준과 이수연의 관계는 얕은 가을을 건너 깊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길 건너 사는 노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고독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는 붕대였다. 김민준의 집에서 더 이상 침묵은 주인이 아니었다. 오후에 햇살이 거실을 비출 때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수연은 뜨개질을 했고 민주는 붓글씨를 썼다. 각자의 일에 몰두하면서도 서로의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과 평화를 느꼈다. 10년간 멈춰있던 민준의 집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일상의 행복이라는 거의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 따스함이 깊어지자 김민주는 더 큰 용기를 내고 싶어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이 집으로 그녀를 온전히 초대하고 싶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손님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귀한 사람으로서 말이다. 괜찮으시다면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변변찮은 솜씨지만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연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 주말이 되자 김민주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모든 창문을 열어 집 안가득 신선한 공기를 채웠다. 그는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골랐다. 메뉴는 아내가 살아생전 자주 해주었던 담백한 버섯 전골이었다. 아내의 기억이 담긴 음식을 그녀와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과거와 현재를 화해시키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수연은 약속 시간에 맞춰 소박한 꽃다발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그녀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이 집이 비로소 완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식사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그들은 음식에 대해, 날씨에 대해, 그리고 정원의 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박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애정이 녹아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민주는 차를 내왔다. 따뜻한 차 향기가 거실을 채우고 두 사람 사이에는 충만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 순간 깊은 유대감과 행복감에 젖어 있던 김민주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아내와의 사랑, 학자로서의 삶, 그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사진첩 몇 권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기록이었다. 사진첩을 꺼내는 그의 손길은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이것은 그가 아내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깊은 내면으로의 초대였다. 제 부끄러운 젊은 시절입니다. 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첫 장을 넘겼다. 흑백 사진 속에는 풋풋하고 열정 넘치는 청년 김민준이 있었다.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를 처음 만나 설레었던 순간, 아들이 태어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던 날, 강단에서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던 모습까지 수연은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의 삶의 여정을 함께 여행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그의 추억을 더욱 빛나게 했다. 사진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을 더해갔고 마침내 그의 교수 시절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다. 학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다. 그는 사진 속 한 청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친구가 내 제자 중에 가장 총명하고 열정이 넘치는 녀석이었지요. 고집은 좀 셌지만 마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졸업 후에 좀 힘든 일을 겪어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었지요. 김민준이 말을 이어가는 순간 그의 옆에 앉아있던 수연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갔다. 다른 사진을 향해 있던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이 가리킨 그 젊은 청년의 얼굴에 얼어붙은 듯 고정되어 있었다. 수년간 그녀의 악몽을 지배했던 얼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의 시작점에 있던 얼굴, 바로 그녀의 아들, 민수를 앗아간 교통사고의 가해자였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자신을 감싸던 따뜻하고 안전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날카로운 얼음 파편으로 변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과거와 현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안 좋으신? 돈덴. 그녀의 급격한 변화를 눈치챈 김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수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청년을 가리켰다. You make 이 사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배신감이었다. 김민준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마음을 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시켰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극심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 그녀는 명료하지 못한 비난을 쏟아냈다. 어떻게 교수님이 그 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녀의 말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파편들이었다. 완전히 어리둥절한 김민준이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무슨 말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탁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집에서 뛰쳐나갔다. 활짝 열린 현관문으로 차가운 저녁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행복했던 저녁 식사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다. 김민주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오글시텔름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앞에는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차와 활짝 펼쳐진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가 아끼던 제자의 웃는 얼굴이 그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신이 방금 무슨 끔찍한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깨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빗장을 걸었다. 등 뒤로 쿵 하고 울리는 육중한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격렬한 흐느낌이 되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꿈일 거야.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청년의 얼굴과 자랑스럽게 그를 설명하던 김민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배신감. 그녀의 가슴을 채운 것은 슬픔보다 더 날카롭고 시린 배신감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쳤던 마음을 열게 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운명은 왜 이토록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인가. 김민준의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이제는 가증스러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만 같았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안의 모든 커튼을 쳤다. 한낮에 햇살이 차단되고 집은 순식간에 어두운 동굴처럼 변했다. 그녀는 다시 10년 전 아들을 잃었던 그날의 겨울로 돌아가고 있었다. 힘들게 한 걸음씩 벗어나려 했던 그 지독한 절망의 늪에 다시 빠져들고 있었다. 창밖 마당에 심겨진 목련나무가 보였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 작은 나무가 이제는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롱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한편 김민주는 망부석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수연이 뛰쳐나간 후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빈 백지장 같았다. 그 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면서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신의 인생 어느 부분에 그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할 만한 잘못이 있었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만 하염없이 이어질 뿐이었다. 그는 옷을 걸쳐 입고 길 건너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수연 씨, 이수연 씨, 문 좀 열어보십시오. 제발. 무슨 일인지 설명이라도 듣게 해주시오. 그는 애타게 그녀를 불렀지만 굳게 닫힌 문 저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집은 마치 모든 생명 활동을 멈춘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사진첩 앞으로 돌아왔다. 문제의 그 사진, 제자 박지원의 얼굴. 그는 이 얼굴과 수연의 고통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박지원. 그는 분명히 기억했다. 명석하고 재능 있는 학생이었지만 졸업을 앞두고 큰 사고에 휘말렸었다. 당시 김민주는 아내의 병간호와 학문적 문제들로 정신이 없었다. 그저 제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였다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 후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박지원이 폐인 같은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었다.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울며 고백했었다. 그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본 김민주는 젊은 인재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워 새로운 직장에 추천서를 써주었다.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전부였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고가 어땠는지 그는 자세히 묻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시엄마!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 상자, 책상 서랍, 잊고 있던 옛 제자들의 편지 뭉치까지 단서가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내야 했다. 그의 손은 먼지를 뒤집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다락방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편지 상자 속에서 박지원이 보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사고가 있고 약 1년 뒤에 도착한 편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지독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끝나지 않는 고통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로 한 젊은 생명과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절절하게 토로했다. 그리고 편지 한 구석에 그는 사고 날짜를 적어 놓았다. 제가 그분의 귀한 아드님을 앗아간 그날은 공교롭게도 그분의 생신 이틀 전인 화창한 4월의 봄날이었습니다. 4월의 봄날, 김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수연이 했던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자신의 생일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아들. 모두가 행복해하는 봄날이 자신에게는 잔인한 계절이었다는 그녀의 고백.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이제 없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선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한 제자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작은 친절이 사랑하기 시작한 여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배신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아물어가던 상처를 다시 헤집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린 꼴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길 건너 수연의 집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두 집 사이에 놓인 짧은 골목길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강처럼 느껴졌다. 그들 사이에 솟아오른 것은 단순한 오해의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으로 쌓아 올린 거대하고 침묵하는 벽이었다. 그의 눈에 마당에 홀로 서 있는 목련나무가 들어왔다. 며칠간 돌보는 이가 없어서인지 잎사귀가 미세하게 시들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함께 틔우려 했던 희망의 새싹이 바로 저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그녀는 자신의 슬픔이라는 감옥에 갇혀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절망이 그의 전신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 후로 며칠간 두 집 사이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흘렀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김민주는 식사를 거의 하지도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 그는 죄책감이라는 차가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채 하염없이 창밖에 굳게 닫힌 건너편 집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집은 마치 생명 활동을 멈춘 것처럼 어떠한 미동도 없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둠이 내리면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그녀의 마당에 심겨진 작은 목련나무였다. 며칠간 주인의 손길을 받지 못한 나무는 눈에 띄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연약한 잎사귀들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줄기는 가늘게 말라가는 듯 보였다. 그에게 그 나무의 모습은 곧 이수연의 상태이자 산산조각 난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가 지켜주지 못한 그녀의 봄이 저렇게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날씨마저 그들의 절망을 닮아가는 듯했다. 하늘은 며칠째 짙은 회색 구름에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처럼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억눌려 있던 하늘이 폭발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고 난폭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은 미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창문을 흔들었고 빗줄기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땅을 내리쳤다. 하늘이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세상은 온통 혼돈 그 자체였다. 김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재 의자에 앉아 창밖의 광란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온통 길 건너 작은 목련나무에 쏠려 있었다. 연약한 나무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희망이 꺾이는 모습을 참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코아코앙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음과 함께 하늘을 가르는 섬광이 세상을 대낮처럼 밝혔다. 바로 옆집 마당에 있던 수십 년 된 거목의 커다란 가지 하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부러져 내렸다. 김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거대한 나뭇가지는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히 목련나무가 있는 쪽으로 추락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다. 나뭇가지의 육중한 몸체가 목련나무의 주된 줄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지만 무성한 잎과 장아지들이 작은 나무를 덮쳐버렸다. 연약한 목련나무의 가지 몇 개가 그 무게에 짓눌려 꺾이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조금만 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려 땅이 무너지면 거대한 나뭇가지는 그대로 미끄러져 목련나무의 줄기를 완전히 박살낼 기세였다. 그것을 본 순간 김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성과 두려움을 압도하는 본능적인 무언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저 나무가 부러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저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고 그녀의 희망이며 어쩌면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대로 그녀의 봄이 부러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나이도 쏟아지는 비바람도 칠흑 같은 어둠도 잊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비옷을 집어 걸치고 망설임 없이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바깥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바람은 그의 몸을 가차없이 밀쳐냈고 빗줄기는 따가운 채찍처럼 뺨을 때렸다. 그는 비에 젖은 진흙바닥에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하며 가까스로 길을 건넜다. 그녀의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부러진 나뭇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웠다. 노인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젖은 손으로 거친 나뭇가지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밀기 시작했다. 흡! 쉰 목소리에 신음이 터져 나왔다. 나뭇가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깨로 밀어붙였다. 발이 지늘게 깊이 빠지며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날카로운 나무 조각에 깊게 베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한편 칠흑 같은 어둠 속 이수연의 집 커튼 뒤에서 한 쌍의 눈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천둥 소리에 잠을 깨 공포에 떨고 있었다. 거대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놀라 창가로 다가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마당의 풍경. 폭풍우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가 넘어져 다치는 모습, 고통을 참으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오직 저 작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절박한 모습을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던 분노와 배신감의 두꺼운 벽에 그 순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저 모습은 위선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가 본 것은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한 남자.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속죄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김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널빤지 조각을 주워 지렛대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평생에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으는 듯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거대한 나뭇가지가 아주 조금, 그러나 결정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널빤지를 밀어 넣었다. 마침내 짓눌려 있던 목련나무의 연약한 가지들이 그 무게에서 벗어났다. 모든 힘을 소진한 김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흠뻑 젖은 생쥐처럼 초라했지만 커튼 뒤에서 지켜보던 수연의 눈에는 그 어떤 영웅보다 더 커 보였다. 폭풍우는 동이 틀 무렵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세상은 온통 비에 젖어 상처 입은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탈진한 채 집으로 돌아온 김민주는 상처 입은 손을 서툴게 붕대로 감았다. 그리고 그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그는 편지에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적었다. 박지연이라는 제재대한 기억. 자신이 그녀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야 느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깊은 죄책감에 대해서 그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부인께서 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만 어젯밤 부인의 봄이 부러지는 것을 참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당신의 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편지를 방수가 되는 작은 비닐에 넣어 조용히 그녀의 집 문 앞에 두고 돌아왔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수연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창문 너머로 보았던 광경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비바람 속에서 쓰러지고 다치면서도 오직 그녀의 작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김민준의 모습. 그 절박한 몸부림은 그녀가 굳게 쌓아 올렸던 분노와 원망의 벽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어둠이 지겨워졌다. 아주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확 끼쳐 들어왔다. 마당은 온통 폭풍의 잔해로 어지러웠지만 그 한가운데에 있는 목련나무는 몇 개의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찢기긴 했어도 기적처럼 꿋꿋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위협하던 거대한 나뭇가지도 한쪽으로 비켜나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문 앞에 놓인 작은 비닐 꾸러미에 닿았다. 밤새 내린 비에도 젖지 않도록 세심하게 포장된 물건. 그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낯선 감촉이었다. 집 안으로 돌아온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손에 든 꾸러미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의 남은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변명일까, 용서를 구하는 말일까, 혹은 원망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냈다.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방 안에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노교수의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편지는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이 기억하는 제자 박지원에 대해 적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그 무지가 얼마나 큰 폭력이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그녀에게 안겨준 고통에 대한 깊은 참회의 말을 전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이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그의 진솔한 문장들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특히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그녀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부인의 나폼이 부러지는 것을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당신의 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톡, 톡.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 잉크를 희미하게 번지게 했다. 이것은 아들을 잃었을 때 흘렸던 절망의 눈물도, 그를 원망하며 흘렸던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깊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이 모든 비극을 자신의 상처 입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해자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 역시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휘말린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의 분노는 더 큰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지만 그 방패 뒤에 숨어 정작 선량하고 외로운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거실 커튼을 활짝 걷었다. 폭풍이 거친 뒤에 햇살이 눈부시게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상처 입었지만 꿋꿋하게 서 있는 목련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곧이어 그녀의 시선은 길 건너 김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한쪽 손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그 불편한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밤새 폭풍이 남기고 간 잔해들을 힘겹게 쓸어 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작고 처져 보였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늙고 연약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퍼 보이는 모습이었다. 붕대를 감은 그의 손을 보는 순간 이수연의 가슴에 날카로운 후회가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고통에만 함몰되어 그의 아픔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 역시 자신만큼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터였다.
세상으로부터 숨고 다가오는 손길을 밀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고통을 마주하고 내밀어진 온기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치유의 길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자신이 먼저 부서뜨린 이 관계를 자신이 먼저 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길고 긴 동면에서 깨어난 곰처럼 아주 오랜만에 부엌으로 향했다. 며칠간 돌보지 않아 싸늘했던 부엌. 그녀는 찬장을 열어 먼지가 앉은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인삼, 대추, 찹쌀, 그리고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영개 한 마리. 그녀는 삼계탕을 끓일 준비를 했다. 아픈 사람, 기력이 쇠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끓여주는 치유의 음식. 쌀을 씻고, 대추를 닦고, 인삼을 손질하는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차갑던 부엌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재료들이 냄비 안에서 뭉근하게 끓기 시작하며 구수하고 따뜻한 향기가 집안을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에서 보살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향기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는 화해를 향한 그녀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삼계탕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뽀얀 국물 위로 인삼과 대추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왔다. 이수연은 가장 정갈한 뚝배기를 꺼내 푹 고아진 영계와 국물을 정성스럽게 옮겨 담았다. 뚝배기의 묵직한 온기가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긴장되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뚜껑을 덮은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쟁반에 받쳐 들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 대문을 나섰다. 길 건너 김민준의 집까지는 불과 20걸음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그 길은 그녀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길고 의미 있는 여정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얽매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고립에서 소통으로, 원망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 그의 집 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들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기로 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똑! 똑!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김민주는 문 밖에 서 있는 그녀를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희망,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며칠 사이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이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많은 말이 오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연은 가장 단순하고 진실된 말을 선택했다. 그녀는 손에 든 뚝배기를 살짝 들어 보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손을 다치셨더군요. 기력 보충하셔야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어색함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염려와 보살핌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 어떤 장황한 사과의 말보다도 그녀의 행동과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다. 김민주는 압도된 감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길을 비켜주며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수연은 마치 익숙한 곳에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찬장을 열어 그릇 2개와 수저를 꺼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식탁 위에 그녀는 정갈하게 수저를 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중앙에 놓았다. 그녀의 조용하고 익숙한 몸짓은 깨어졌던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의지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다시 그 식탁에 마주 앉았다. 며칠 전에 끔찍했던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이번의 침묵은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날카로운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말없이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말없이 닭고기를 발라 서로의 그릇에 놓아주고 국물을 떠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며칠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음식의 온기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서로의 영혼을 드고 있었다. 뚝배기가 반쯤 비워졌을 때 수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미안합니다. 교수님께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모든 것을 교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군더더기 없이 정직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가의 물기가 어렸다. 아닙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부인의 그 깊은 아픔도 모르고 제 무심함이 부인께 더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는 죄책감으로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나눠지고 싶은 사람으로서 사과했다. 그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오가는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장벽마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것은 더 깊은 대화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용서를 넘어 더 큰 의미의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동안 박지원이란 청년을 증오하는 것이 죽은 아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고 고백했다. 그를 용서하면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웠다고 김민준 역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학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내의 외로움을, 아들의 방황을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털어놓았다. 그들 각자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부채와 후회들이 따뜻한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불완전함 속에서 깊은 동질감과 유대를 느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식탁 위에는 빈 뚝배기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어지른 것이니 제가 치우는 게 맞습니다. 그녀가 말한 어지른 것이 단지 식탁 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함께 설거지를 했다. 따뜻한 물이 그들의 손 위로 흘렀고 그릇이 부딪히는 정겨운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행위 속에서 그들의 화해는 완성되고 있었다. 오해와 슬픔으로 쌓아 올렸던 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다리가 놓이고 있었다. 그날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상처들이 아물고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었다. 김민준과 이수연의 시간도 계절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싹을 틔운 연약한 새싹이 아니었다. 거친 비바람을 함께 견뎌낸 후 더욱 단단해진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았다. 깊고 강인하며 평화로웠다. 두 개의 집과 두 개의 정원은 이제 더 이상 분리된 공간이 아니었다. 낮은 담장은 경계선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겨운 이음새가 되었다. 아침이면 김민주는 자신의 난초를 돌본 후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 수연의 목련나무에 물을 주었다. 수연은 김민준의 텃밭에서 자란 상추를 뜯어 신선한 겉절이를 묻혀 그의 식탁에 올렸다. 그들의 일상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어 하나의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함께 구한 목련나무는 기적처럼 회생하여 그의 봄, 유난히 희고 탐스러운 꽃망울들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나무 아래 서서 갓 피어난 꽃송이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백의 꽃잎은 그들의 상처가 치유된 자리에 도단한 새살처럼 느껴졌다. 참 곱네요. 수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봄을 향한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감탄과 평화만이 깃들어 있었다. 부인을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김민준이 무심한 척 툭 던진 말에 수연의 뺨이 소녀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들의 집은 새로운 소리와 향기로 채워졌다. 김민준의 적막하던 서재에는 수연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늘 책과 먹냄새만 나던 거실에는 그녀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배었다. 슬픔의 요새 같던 수연의 집은 이제 활짝 열린 창으로 따스한 햇살과 사람의 온기를 가득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갔고 나란히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었으며 저녁이면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삶의 충만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과거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동지를 넘어 현재의 기쁨을 나누고
미래의 시간을 함께 그려나갈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김민주는 서재에서 가장 아끼는 벼루와 먹, 그리고 커다란 화선지를 꺼냈다. 그는 수연을 자신의 서의 책상 앞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써보고 싶은 글귀가 생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먹을 갈기 시작했다. 서재 안에는 은은한 먹 향기가 퍼져나갔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손끝을 지켜보았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망설임 없는 필치로 화선지 위에 네 글자를 써 내려갔다. 춘라이부스 춘 큐레불사춘.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가 나지막이 설명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네 글자 안에 그녀의 지나온 혹독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상 모두가 환호하는 봄이 그녀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시간들. 김민주는 쓴 글씨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붓에 붉은 먹물을 묻혀 그 글자들 위에 가차없이 굵은 선을 그어버렸다. 마치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의식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 옆에 깨끗한 공간에 이전보다 훨씬 더 힘있고 생명력 넘치는 필체로 새로운 네 글자를 써 내려갔다. 화양리의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꽃과 같은 시절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붓을 내려놓고 수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깊은 눈 속에 세상의 모든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나에게는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화양연화입니다. 그의 고백에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번에도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 흐르는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에만 허락된다는 투명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붓을 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은 함께 인주를 묻힌 작은 도장을 찍어 작품을 완성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것도 아니었고 거창한 의미가 담긴 도장도 아니었다. 그저 그들만의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작은 증표였다. 출래불사춘의 시대는 가고 화양연화의 시절이 왔음을 선언하는 그들만의 조용한 의식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활짝 핀 목련나무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수연은 아무런 고통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로 봄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아픈 계절과 화해한 것이다. 김민준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지는 해를 배경으로 그들의 뒤늦게 피어난 사랑은 주위의 봄꽃들만큼이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 눈부시게 맑은 아침, 김민준과 이수연은 그들의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원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만발하여 마치 지상에 펼쳐진 작은 천국 같았다. 그들이 함께 살린 목련나무는 이제 늠름한 자태로 서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커피향, 그리고 만개한 꽃들의 달콤한 향기가 기분 좋게 어우러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의 삶은 평온한 강물처럼 흘렀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 안에서 충만한 현재를 살아갈 뿐이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정원을 가꾸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해질 엮이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기적이었다. 김민주는 향긋한 커피가 담긴 찻잔을 내려놓고 눈부시게 피어난 작약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수연을 바라보았다. 햇살을 받아 온화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깊은 슬픔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평온과 잔잔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죽은 듯이 멈춰있던 자신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와 이 모든 색채와 향기와 온기를 불어넣어 준 이 여인이 고마웠다. 그는 진심을 담아 나지막이 말했다. 내 정원의 봄을 다시 가져다 주어 고맙소. 그의 정원이 단지 꽃과 나무가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수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메마르고 닫혀있던 마음의 풍경이었다. 수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 역시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준 이 남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가만히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제 봄을 구해주셔서 감사한걸요. 그녀의 봄, 잔인한 기억의 상징이었던 계절은 이제 그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되어 있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고통과 치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가꾼 정원, 그들의 새로운 세상이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번성하는 모습을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만나 하나의 따뜻한 대륙을 이룬 풍경. 그렇게 두 사람은 황혼의 길목에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화양연화를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인생은 참 기적 같지 않나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마음의 정원이 황폐해져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준 씨와 이수연 씨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든 상처와 놓쳐버린 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과 사랑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인생에서 뒤늦게 핀 꽃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적은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때로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과거와 마주할 용기, 그리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는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제목 속의 스님은 아마도 진짜 수행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든 자신의 것이든 하나의 아픔을 끌어안기로 결심한 우리 자신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할 때 기적은 언제나 다음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